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1월 5일 월요일인데 새로운 한 주만 시작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또 소환이에요. 이때부터가 제일 춥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환부터 대한까지가 1년 중 가장 춥다는 말도 있죠. 이맘때가 되면 괜히 몸도 움츠러들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볼게요. 새로운 느낌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네, 간밤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행자 사고, 서울은 줄고 대치동 학원가는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이 강남구의 대치동 학원가는 오히려 12% 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떠올랐다는 소식이고요. 자, 다음으로 연차 이틀이면 최대 9일 2026년 황금 연휴 소식입니다. 올해 법정 공휴일은 70일인데요. 주 5일 근무 기준 실제 휴일은 118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긴 연휴는 2월 설 연휴로 목금 연차를 쓰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파죽지세 코스피 5천 돌파할까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4,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코스피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고요. 자, 네 번째는 3월부터 먹량이와 식당 출입 가능인데요. 자, 오늘 3월부터 일정한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이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리 공간 분리나 안대문 부착, 목줄이나 케이지 등 관리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요. 이 기준을 어기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그늘, 젊은 개인 택시 기사 실종인데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젊은 택시 기사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안전부터 경제 흐름 그리고 제도 변화까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이슈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경제 전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증시는 이런 좋은 흐름이 단기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랠리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분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국내 증시를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장은 안 된다던 인식이 이제는 바뀌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에다가 외국인 매수세까지 가세하면서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눈여겨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굵직한 이벤트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 CS2026입니다. 이번 CS 핵심 키워드는 역시 AI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지컬 AI인데요. 로봇과 휴머노이드처럼 실제 산업과 일상으로 확장되는 AI 기술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로봇과 자동화, AI 융합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 CS를 계기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CS 기간 중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HBM 수요 확대와 또 메모리 수급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경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내 변수뿐 아니라 외교 일정도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 시장에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분위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관계 개선 신호만으로 시장에는 심리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콘텐츠나 소비재,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 이 한한령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선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 한중 관계가 완화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중국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이 정책 변화보다는 분위기 전환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밴드를 4,100에서 4,35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많은 분들의 그 설레임을 가지게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국내 요인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배경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강력하고요.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 또 국민성장펀드 출범까지 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메시지가 정책 전반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문제는 해외 변수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후퇴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고용 둔화가 지나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지금의 상승 흐름을 보기 좋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 기대뿐 아니라 미국 지표가 적당한 수준으로 나와주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장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싶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고령화 그늘 젊은 개인 택시기사 실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퇴근길에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70대 후반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서요.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사 고령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하나만으로 볼 게 아니라 택시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 저도 택시를 타면서 느끼는 부분이긴 네.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개인 택시 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이고요. 60세 이상으로 넓히면 전체 70%가 해당됩니다. 법인 택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기사 10명 가운데 6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택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고령화도 문제인데 그 전체적으로 기사 자체가 부족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법인 택시 기사 수가 3년 만에 30% 가까이 줄었고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택시 회사가 보유한 차량 중에 실제로 도로에 나오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30-40%에 불과합니다. 택시 10대 중 6대에서 7대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차고지에 그대로 서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장시간 노동하는 것에 비해서 이 수입이 크지 않고요. 폭언이나 폭행 같은 감정 노동 부담 역시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법인 택시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300만 원 안팎으로 이 택배나 배달 기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103개국에서 택시로 1km 이동하는 요금을 따져봤을 때 한국의 요금 순위는 84위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이 요금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사 임금도 오르기 어렵고 젊은 인력 유입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서울에서 시행 중인 법인 택시 월급제 역시 유연한 근무를 원하는 기사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부족한 택시 기사 수 수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사를 바로 대체하기보다는 이 관제나 정비 같은 다른 역할로 전환하는 방향이 옳다고 꼽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령화된 택시 구조와 안전 문제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된 만큼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근무 환경과 임금 또 미래교통 체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연령도 그렇고 요즘 길거리에 서서 택시 잡으면 택시 못 잡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다 불러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한정없이 도로에서 옛날식으로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시다가 한참 만에 가고 그런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죠? 예, 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수 교체하는 거 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생방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생방이죠. 생방송이죠. 재밌는데? 자, 이번에는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나 이 패턴이 지하철 노선도처럼 그냥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도무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사람들의 심리를 지하철 노선도 그 역처럼 꽉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선 아니죠. 3호선도 아닙니다. 2호선 썰대 입구역.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방송인 박수림 씨, 김기환 씨, 2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호선이에요. 그럼 오늘 준비한 썰은 뭡니까? 네, 뭐 새해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 하나쯤은 세우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다짐 세우셨어요? 궁금한데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좀 숙면에 도움되는 걸 하기 위해서 매일 자기 전에 책을 읽기로 했어요. 오, 책, 그래. 근데 책 읽으면 참 잘.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기 위해서 꼭 자기 전에 책을 읽기로 네, 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읽겠습니다. 자기 전에. 아, 무슨 기환 캠핑 씨는요? 가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 솔직하게 생방송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 어학 공부 근데 어쨌든 좀 목표로 삼고 예, 외국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소데스네. 하이, 아리가또.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정말 해마다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네. 뭐 책을 많이 읽겠다 다짐 많이들 하곤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새해 다짐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금연, 그러면 금주, 금주. 그리고 다이어트입니다. 아.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연 역시 세 가지 중에 하나와 관련된 사연인데요. 기환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10년차 직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직속 상관과 크고 작은 트러블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은 뭐 상관이니까 웬만하면 참고 넘기려고 하지만 오늘 이 일이 터졌습니다. 상관이 제 개인톡으로 금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저는 흡연자이긴 하지만 주변에선 제가 흡연자인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이 정해진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만 피우고요. 흡연 후에는 양치도 하고 향수도 사용합니다. 그래요? 업무로 뭐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 나빠도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건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라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흡연자인데 직장 상사로부터 금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상황인데 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90년대는 그때는 이재용 님도 잘 아시겠지만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다 있었어요. 코미디언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하잖아요. 다들 태우고 계셔요. 그럼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 연기를 다 고스란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디어고 뭐고 막 그게 싫은 거야. 그 냄새도 싫고 막 짜증나잖아, 솔직히. 담배 재떨이 비우고 와 이러면 그것도 내일 버리고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양치도 열심히 그러니까요. 하고 향수도 향수도 뿌리고. 뿌리고. 근데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그게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나름 생각을 했었나 봐. 금연, 흡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못 피우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직장 생활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학연, 지연 그리고 다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면, 아니, 담배 인연.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일정 부분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상사분을 또 비흡연자시니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표현 방식이 너무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 역시 흡연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기호의 영역인데 네. 이걸 터치한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네. 이 직장 상사가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어요. 이거 약간 선 넘는 조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일단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넘었다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연을 제한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이 왜 필요하냐면 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자 동시에 이 상황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누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일단 상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냐 이걸 일종의 마치 제안인 것 같이 하지만 명령처럼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다른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는 맞아. 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 사연을 보낸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나에겐 침범이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을 접하게 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각이 저는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좀 싶어서 맞아. 한번 이 사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뭐 흡연 싫어하는 건 근무 중 자리 비우고 냄새 때문인 듯 이런 말이 있고 관리 잘하면 문제될 게 있나? 님이 이게 싫어서 그러는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흡연 싫어하는 건 근무 중 자리 비우고 냄새 때문이지 관리 잘하면 문제될 게 있나? 님이 싫어서 그런 듯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뭐래도 믿고 이쁜 사람은 뭐래도 뭐래도 있다. 그럼요, 뭐 그럼요. 이런 뜻인 것 근데 같은데. 또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이를테면 네. 대찐내가 너무 많이 나. 어. 아니면 그 아. 옆에서 근무를 하는데 입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 냄새 때문에 그렇지. 약간 구토가 유발될 정도야. 아. 아니면 담배를 너무 자주 피워가지고 그 자리를 비운 일이 전체 8시간 중에 7시간 반이야. 아유. 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만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도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냄새 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흡연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쵸. 이 정도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그냥 미운 털 박힌 사람에게 마치 하나의 조건을 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게 막 비듬이 막 떨어지고 냄새가 막 흩날리고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이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으나 네. 사실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얘기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댓글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사의 네.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부서 전체 의견인지 이거를 조금 판가름을 해봐야 된다. 맞아. 업무 영향 측면에서 보면은 뭐 표현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업무에 영향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냄새, 뭐 아무리 뭐 양치하고 뭐 향수를 뿌린다고 그래서 해도 냄새가 이 특히 나더라고. 여성분들이 후각 나요. 예민하시잖아요. 이거 바로 알아챕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뭐 업무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이 직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뭐 또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최근 온라인에서도요 흡연을 둘러싼 갈등 유독 자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신경전도 뭐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스터디 카페에서 벌어진 갈등이 온라인 찬반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네. 스터디 카페 출입문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 제발 담배 냄새를 빼고 들어와 달라. 는 불만이 적힌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었고요. 네. 그 위에 실내에서 피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런 흡연자의 반박글까지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제 가족, 친척들 다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를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면 길거리도 흡연 구역이 있어. 있죠. 흡연 구역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잘 없어. 왜?
자기한테 냄새가 밴다고 아. 밖에서 그건 다 싫어서. 피고 있는 거야.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싫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담배를 피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죠. 필 수 있죠. 스트레스 풀리고 뭐 소화된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 피는 분들 입장을 또 들어보면 아니 나 어차피 담배 값을 지불하면서 그 안에 이미 간접세나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흡연구역을 많이 확충을 해주든가. 대체 어디 가서 흡연을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양쪽 입장을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저는. 네. 저도 희한하게 제 친구 중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 친구가 있어요. 예. 네. 그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오면은 제 몸에서 담배 배에 냄새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담배 어디서 이렇게 담배 냄새를 묻히고 왔냐고 그래. 근데 정작 그 친구는 별로 몰라, 또. 냄새가 그럴 수도 있어. 너무 그래서 익숙해서. 희한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꽤 있죠. 여러분 아마 택시 탔을 때 네. 딱 탔는데 완전히 있어, 담배 있어. 냄새 꽉 차 있는 경우 아마 경험해 보신 적 맞아요. 있으실 겁니다. 네. 특별히 비흡연자가 아니라 네. 흡연자라도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이런 냄새가 나면 참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근무 환경 우리가 보통 하루에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1시간까지 함께 공동 공간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담배 냄새가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또 심할 정도로 난다는 건 단순히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간접 흡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기가 있는 집에서 아빠가 만약에 뭐 담배를 피우거나 엄마가 담배를 피운다 그런 경우는 아이를 밖에서 냄새를 빼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이 묻은 냄새들이 기본적인 간접 흡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접세를 낸다 얘기하지만 이 간접세가 우리가 입는 간접 흡연의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옛날에는 끼연, 애연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새는 이게 흡연이란 말로 다들 단어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금연이 좋기는 한데 금연의 가장 핵심에는 금할금자도 있지만 절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절제이자 동시에 타인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매너에 관련된 부분이라 적어도 냄새가 많이 나는 환경 혹은 냄새가 많이 풍기는 이런 종류의 관련이라고 그러죠. 말아서 피우는 이런 종류의 담배는 아무래도 냄새가 좀 더 많이 나긴 하는데 전자담배도 간접 흡연이 된다고 하니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사회 분위기가 흡연보다는 금연을 많이 제한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얘기는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상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상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제일 먼저는 이 상사가 말씀하신 부분이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권리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균적인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가 이런 대단히 어쩌면 약간 사적일 수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요. 담배를 피워야 능률이 오른다고 솔직히 말하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맞아요. 이런 조언도 있었는데 글쎄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뭘까요? 네, 상사랑 다투는 것의 마지막은 그냥 퇴사입니다. 아. 퇴사 또 승진 누락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아유, 우리가 어떡해.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이다. 부장님, 제가 올해 부장님 말씀 듣고 올해 목표는 금연으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렇지. 이 정도의 센스를 좀 발휘해 보신다면 사실은 갈등은 최소화하고 나름 그래도 1년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짝 숨죽여 살아가는 순간도 있다는 거. 그러나 조만간 기다리세요. 곧 부장 되실 겁니다. 희망적인. 오늘 이 사연은요, 뭐 흡연이나 금연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말의 관계, 그리고 말의 경계, 관계 거리 같은 게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이 사연을 딱 한 줄 댓글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숨죽여 살아갈 거라면 기왕이면 좋게 숨죽여 살아가자. 그렇지. 좋습니다. 좋게 숨죽여 살아가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서울대 입구역 흡연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3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림 씨 오늘 주제는요. 성원 서양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서로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오늘 사연 속의 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간 이식 못해줘? 이혼해! 자, 이혼 소송 건 남편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왜 하늘에서 내린 인연을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저와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아내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착하고 제 부모님께도 한결같이 잘했고요. 아내와 결혼한 뒤로는 일도 거침없이 풀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희귀 간 질환에 걸렸다고요? 어허, 그동안 그 증상이 나타나셨을 텐데 이 정말 모르셨습니까? 이 상태로는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아유 세상에. 재영 씨, 요 근래 부쩍 피곤해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게 그런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였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정말. 아유, 여보 울지 마. 아니, 선생님, 설마 저 잘못되는 거 아니겠죠? 살 수는 있는 거겠죠? 선생님. 그 방법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 간 이식부터 해야 하니까 가족분들 중에 이 많은 분이 있는지 적합성 검사부터 받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백방으로 간 이식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간절한 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마침내 이식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 가족도 이식 적합 나오기 힘든데 아니 어떻게 자기하고 나하고 딱 맞니? 그러게 재영 씨. 이제 걱정하지 말어. 이제 수술 받고 나 건강만 회복되면 자기 내가 정말 호강시켜 줄 거야. 근데 재영 씨 정말 미안한데 나 수술 못하겠어. 그래. 내가 하면 되니. 못하겠다고. 수술을 못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지금 간 이식을 안 받으면 내가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어.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알지. 근데 아니 자기도 알다시피 난 선단 공포증 있는 거 몰라 알잖아. 거기다가 수술 받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딸들은 어떡해. 그리고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으니까 기증자가 나타날 거야. 희망을 가지자. 아니 우리. 마취해서 잤다 일어나면 되거든. 아니 아니 지금 나 그 선단 말이라고 그래. 공포증. 아니 기증자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해? 아니 그거 기다리다가 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라고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야. 다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해.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남편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유일한 이식 적합자인 아내가 수술을 거부한다니요. 저는 결국 아내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런 경우 유책 배우자로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야 이거 난감하네. 두 사람이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천생연분이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희귀 간 질환으로 시한부 1년을 선고받은 남편이 이식 적합 판정받은 아내에게 간 이식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내는 날카로운 물체만 보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선단 공포증과 또 돌보아야 할 자녀들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 아내는 정성껏 남편을 간호했지만 남편은 이를 위선으로 받아들이면서 폭언을 이어갔고요. 또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남편 죽는 꼴을 보려고 한다면서 갈등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처럼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나서 남편은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은 남편은 뒷조사를 통해서 아내의 선단 공포증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요? 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끝에 결국 아내가 간이식을 거부해서 자신을 아기로 유기했고 부부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야, 이 경우가 정말 참 난감하게 됐는데 그쵸. 어쨌든 간 이식을 받긴 받았군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린 아이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둘 다 잘못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걱정도 되죠.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뭐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맞아. 네. 근데 심한 배신감으로 나 앞으로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자 이혼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단순히 간이식을 아내가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없다라고 아하. 판단을 했습니다. 오. 장기 기증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 맞아요. 가지 내가 내 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신체의 자유 결정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도의 자유 결정권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부부간에는요 어려울 때 도와야죠.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함께 부양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할 때 부양 의무는 생계를 함께 책임진다라는 의미이지 생명을 기꺼이 내줘야 된다라고까지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차 비교적 짧은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어린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자녀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심에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근데 이 갈등을 잘 봉합해서 다시 결혼 생활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그 붙이기가 후에 쉽죠. 유지하기가 이게 더 어렵거든요. 맞아. 신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우리 아내가 처음부터 막 선당 공포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만약에 수술 잘못되면 우리 맞아요. 아이들 어떻게 그래, 그렇게 그렇죠. 했을까? 그게 맞지. 나 생각해 맞아.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삶이 진짜 딱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또 이게 다르다니까. 그런 말이 들릴까? 아. 나 진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뭐 신뢰관계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뭐 이호성 교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일단은 악의적 유기를 주장하면서 남편 측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악의적 유기가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 과연 법원에서 모르겠어요. 왜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지금 뭐 말기 간암이야. 뭐 지금 당장 간이식 받아야 돼. 그래 알겠어. 안녕 그러고 가. 그러면 악의적 유기죠. 뭐 난 이제 끝났어. 이제 안녕 빠이빠이. 그러면은 유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악의적 유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 그러면 둘이가 만약에 그럼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의사갑치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2심에 가서는 누가 내가 이혼을 원하냐고 했냐면 아내 측에서 원했어요. 처음에는 악의적 유기를 주장을 한 거죠, 남편이. 그래서 악의적 유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2심에 가서는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위자료 문제가 또 있구나. 그래서 2심에서는 아내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혼 파탄의 원인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내의 입장은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장기 이식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그래 하자 하면 딱 했어 100% 성공 이게 아니잖아.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둘 다 잘못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또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또 지극히 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 문제를 계속 삼고 폭언까지 하고 난 남편이 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고도의 신체 자유 결정권 존중합니다. 네. 뭐 아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그 감정이입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아내한테 배신감을 느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평생 사랑했던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간을 줄 것 같은데 저는 입장 바꾸면 저는 무조건 내어줍니다. 진짜 간이고 수이고 다 빼가지고 전 줄 것 같은데. 토끼의 간. 아니, 그런 느낌으로 배추분 느낌으로 예? 아니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다가 선단 공포증이라는 거짓말까지 했으면 이거는 신뢰가 깨진 거기 때문에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참 팽팽한데 이게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법에서는 1, 2심이 다 이런 걸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남편이 청구를 한 거에 대한 사유는 악의적 유기를 당했다죠. 네. 그리고 아내는 내가 이런 악의적 유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연에서 어떻게 했었죠? 막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막 맞아, 며느리가 막 아들 죽이네, 뭐 남편 죽이네,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비난을 함으로써 이 부부 관계를 훼손시키고 깨트렸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혼인의 파탄이 나게 된 원인이 남편 측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아까 맞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 아내에게 정신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1, 2심의 판단 자체가 아내 측의 손을 들어준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반응을 보면은 솔직히 이제 심적으로는 남편의 입장에 공감이 간다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부부간의 부양 의무 이야기 요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실제 부부끼리 어디까지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건지. 부양 의무는 진짜네.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간이식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정말. 부부라고 해서 간이식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혼 사유가 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요. 간이식 해줬냐 안 해줬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전후 상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한 남성이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에게 나 이 간암 치료 꼭 하고 싶다. 우리 일단 강원도 횡성으로 요양을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내가 일단 나 대학원 가고 싶어서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건 좀 그래 이렇게 거절했던 거죠. 여기서 이 간암에 걸렸던 남편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이 남편이 그래서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게 왜 바람이 나? 막장이다. 갑자기요. 그래.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참나. 간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됐는데 아. 이때 자신의 친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니네 아빠 사실 바람 폈다. 그러니까 우리 간 이식 해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어머머머, 거고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남편은 조카의 간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네. 자신의 재산을 다른 단체에 아, 못 주겠다. 기부해버리게 기부해버리게. 결국 아내가 이를 놓고 남편의 내연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야 이번에도 보니까 사실 뭐 양쪽에게 다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일단 아내가 우리 좀 지방으로 요양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이 처음에는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막은 부분은 일부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다라고 보았지만요. 네. 결정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바람을 펴?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이 더 유책 사유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네.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지불하라라고 했고요. 재산 분할도 아내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간이식 두고 막 가족 간에 막 갈등 막 이런 것도 많이 묘사되잖아요. 네. 심지어는 협박하듯이 이식을 종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책임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계속 어떤 뭐 시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막 강요를 하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무조건 네 장기 떼와야 된다.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협박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 강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아까 말씀 나왔지만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민형사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랬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1년밖에 안 남았어.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아내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 병문안 오고 간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눈물만 계속 흘릴 거예요. 아, 만약 안 빼주면 죄책감 느끼게. 더 그래서 큰 지- 뭔가 마음이 있거든. 그래 더 측은지심 생겨서 예, 그럴 그리고 수가 오히려 아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아이가 그럴 수 있으면 있을까? 둘 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이 아이를 그것도 어떻게 애매해. 케어하냐고. 문제도 그래서 있긴 있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이식한 사람 있잖아요. 이식자, 제공자, 공여자한테
이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조용히 눈물 맞추고 알아서 흘리고 있는 게 해주겠지. 오히려 아내의 싱싱한 간을 받을 수 있는 싱싱한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지만 그 희생을 강요할 수는 당연한. 네. 네. 예, 평소에 잘해야죠. 있을 때 잘하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선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라는 절기상 소환입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5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큰 추위는 없겠지만 겨울인 만큼 건강관리는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 보시면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조금 낮아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영하 8도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과 동쪽 지역 그리고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일째 발효 중인 만큼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불씨 관리에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비눈이 좀 더 진합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6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서 대체로 영상권인 가운데 한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철 음식이 있는데요. 겨울철 대표 주자인 시래기 된장국이나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 코다리찜을 오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음식으로 추운 계절을 이겨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실질적으로 2026년이 시작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텐데 저희도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분주했어요. 네, 분주했는데 느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생방송의 느낌도 확실히 나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오늘처럼 8시부터 인사드릴 거니까요. 행복한 아침 쭉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